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뭐, 알아서 되겠지. 대충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갈 건데, 설명할 내용이 좀 많으면 오래 갈 수도 있고요. 설명할 내용이 좀 적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책은 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책 사도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추가로 설명하는 거라서 책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코드 같은 걸 보고 싶으면은 책을 사서 봐도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만약에 책을 연구실 내에 구비를 해두고 싶으면은 얘기해주면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같은 책을 여러 권 살 수는 없고 한 권 산 다음에 부분을 복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으로 얘기를 하면은 3분의 1을 복사하는 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3분의 1 복사하고 3분의 1 복사하고 3분의 1 복사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무려 국회 도서관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연구실에 구비를 해둘 테니까 그거를 가져가서 복사해서 쓰면 됩니다. 굳이 책 안 사도 되고요. 진행 방향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 딥러닝 기초를 안다고 가정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딥러닝 기초 수업을 들은 분들도 있고 옵스스 AI 응용 수업을 들은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나저나 화면이 약간 색깔이 저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맥을 잘 못 먹고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딥러닝 기초를 안다고 가정하고 시작할 건데 그 딥러닝 기초를 안다고 가정하는 건 우리가 딥러닝에 대해서 알고 있고 MLP, RNN, CNN 같은 기본적인 모델들을 알고 있다는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비전 모델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CNN 기반의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전통적으로 나오고요. 전통적이라 그래봤자 뭐 2년 전까지는 거의 CNN 기반의 모델들이 많았고 지금도 CNN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NN 기반의 모델들을 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모델로 트랜스포머를 쓰는 모델들을 좀 다룰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쓰는 모델들 같은 경우를 설명하려면은 결국엔 트랜스포머가 뭔지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개의 컴퓨터 비전 토픽들이 있는데요. 좀 메이저한 토픽들이 있고 마이너한 토픽들이 있어요. 메이저한 토픽들을 설명할 때는 뭐 전통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려면 결국엔 CNN 베이스드 모델들을 설명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역시 이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모델들이 좀 발전했고요. 이 모델에서 조금씩 뭐 변형 형태를 유지하면서 썼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 강의자료 어디 올라와 있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알아요? 잘못됐어요. 어쨌든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기본적인 백본 모델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모델이 나오고 그거를 변형 형태로 다른 분야에서 옮겨서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게 메이저 토픽이라고 제가 CNN 베이스 모델로 묶어가지고 메이저 토픽으로 얘기는 하지만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또 그 중에서는 서브 토픽 그리고 요거는 그 중에서 다시 서브 토픽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면은 됩니다. 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메이저 토픽들을 먼저 CNN 베이스드 모델들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메이저 토픽들 몇 개에 대해서는 조금 유명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 유명한 모델들 위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덜 유명한 토픽들로 가면은 특정 모델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딥드림 같은 모델은 이미지 서치라는 분야에서 좀 이미지 서치, 제너티브 모델, 어그멘테이션 뭐 이런 분야에서 조금 유용하게 쓰였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재밌게 쓰였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보기에 재밌다 뿐이지. 그래가지고 재밌는 분야, 그러니까 재밌는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재밌는 거를 한번 해봤다 정도 때문에 딥드림을 한번 볼 거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서 그렇게 크게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것도 좀 한두 개 정도 우리가 볼만한 아이디어가 있을 뿐이지 막 완전 새롭고 이렇진 않아가지고 너프라는 거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분야가 좀 정제화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서브 토픽들로 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루고 나서는 우리가 비전 트랜스포머나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스윈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트랜스포머 계열의
비전 모델들을 볼 거예요. 사실은 이런 메이저한 모델들이 CNN 베이스로 이미 개발이 됐고 옛날에 많이 쓰였다고 해도 어,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비전 트랜스포머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모델로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여기에서 각각 찾아서 볼 건데 기본적인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나 비전 트랜스포머나 스윙 트랜스포머가 뭔지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자연학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새로운 아키텍처 우리가 RNN, CNN, MLP 같은 것처럼 새로운 아키텍처라고 볼 수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 새로운 아키텍처를 컴퓨터 비전에 쓰기 위해 가지고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보면 되고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비전 트랜스포머의 약간 변형 형태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두 모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다른 모델들도 개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뒤쪽에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같이 봤던 친구들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예를 들면 마크 포머나 마크 포머나 이런 몇 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몇 개만 간단하게 다룰 거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사실 비전 트랜스포머나 스윙 트랜스포머가 들어갈 거고 음식 디텍션에서는 디텍트론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인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고 캡셔닝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 소타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하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뭔 말인지 가죠. 주요 토픽으로 CNN 베이스 모델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모델들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인 모델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설명한 다음에 서브 토픽 설명하고 트랜스포머랑 비전 트랜스포머 설명한 다음에 여기 있는 토픽들에 대해서 소타,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소타 모델들을 설명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질문 없으면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만 할 건데요. 여기 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사실 어, MLP부터 시작해서 레슨넷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딥러닝 기초 수업을 들었으면은 딥러닝 모델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기반으로 왜 MLP부터 레슨넷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하는 문제가 있죠. 베니싱 그레디언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샬로우는 이제 한 층 쌓았다는 거예요. 한 층에서 두 층 같은 경우 우리가 샬로우를 얘기하는데 사실 샬로우하게 그냥 퍼셉트론이나 겉에야 투 레이어 이제 퍼셉트론 MLP 같은 걸 쓰다가 우리가 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3년, 14년, 14년, 15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 모델이 발전하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게 요 화살표 순서대로 발전하는 거고 레이어의 개수랑 성능, 그러니까 에러 비율이에요. 에러 비율이 점점 28에서 3.57까지 확 낮아지는 게 보이죠. 이 이미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고요. 24 바이 24 바이 3짜리 이미지고 1000개의 카테고리가 있나?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나? 그런 모델에서 뭐 에러레이트가 28%인 것도 나쁘지 않죠. 카테고리가 1000개 이상인데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레이어 8개짜리, 19개짜리 이렇게 쓰면서 이 정도가 우리가 현대적인 CNN 아키텍처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조금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각각 모델에서 짚으면서 넘어갈 거고 레슨넷에 와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개수가 무진장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할 만큼 큰 사건이었는데 뭐그 전까지 사람들은 레슨넷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어떻게 뉴럴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겁니다. 오늘 다룰 모델들을 전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이 르넷이라고 하는 게 CNN의 처음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렉스 넷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시간 격차가 꽤 있죠. 그러니까 이게 르넷이 맨 처음 CNN 아키텍처로 나온 다음에 컴퓨팅 파워에 제한이 많이 걸렸어요.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거 쓴 거란 말이에요.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그냥 여기에 숫자 1, 숫자 2 이딴 거 써져 있는 거 28 바 28 이미지 하는데 그거 인식하는 거 학습시키는데 막
한 세월 걸리면은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만 어떤 그 연구가 됐었고 그 전까지 안 쓰이다가 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고 무거워가지고 안 쓰다가 이 알렉스넷에 와서야 이거를 우리가 GPU를 좀 여러 개 쓰면서 학습하면 GPU를 이용해서 가속을 할 수 있고 GPU를 여러 개 써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 알렉스넷부터 이제 조금 CNN을 잘 쓰면 성능이 확 증가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일종의 딥러닝 레볼루션이 시작이 된 거죠. 뭐 AI 레볼루션의 시작점을 2012년 이때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알렉스넷 전방위로 해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할 때도 CNN 쓰고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었는데 이때쯤 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거를 잘 쓰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2012년부터 폭발적으로 이런 모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구글넷이라고도 있는데 구글 넷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모델들을 볼 겁니다. 이 레스넷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덴스넷 같은 경우에는 레스넷의 뭐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엑셉션 같은 경우는 인셉션 모델의 후속작이라고 보면 되고 모바일넷 같은 경우에는 이 인셉션 모델이랑 인셉션 모델 이것도 인셉션 모델이랑 같은 후계자라고 보면 되겠네. 같은 패밀리에 들어있어요. 아무튼 이런 몇 가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볼 거고요. 여기 있는 모델들은 각각 모델들마다 어떤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리스팅을 해놓은 거고요. 단순히 CNN이라고 하기에는 CNN 플러스 알파 뭔가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로 나왔습니다. 맨 처음 나온 르넷인데요. 르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어요. 경제 면에서도 신문 경제 면에서도 나오는 사람인데 AI의 대가라고 하면은 이 NIU의 얀 르쿤이랑 그 누구야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이런 사람들이 몇 명 거론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초기에 AI 알고리즘들을 보다 보면은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얄리콘 이분이 NIU에 있는데 NIU의 풍토 자체가 공학이 아니라 약간 어, 자연과학 쪽으로 좀 맞춰져 있거든요. 공학이 공대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분도 자연과학 대학 쪽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뭐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서 그런 거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이 맨 처음에 이 르넷이라고 하는 CNN 아키텍처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게 제가 2019년 코사인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인바이티드 톡 하는 거 봤는데 그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컴포넷이랑 휴먼 브레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형태적 유사함을 계속 얘기를 해요. CNN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시각 시스템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르넷 얘기할 때 르넷 논문을 봐도 그렇고 이 사람 그 얄레쿤 강의를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거기에 좀 많이 꽂혀 있어요. 아무튼 실제 뇌에서 나타난 시각 피처들이 CNN 레이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 레이어가 있고 CNN 레이어 5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CNN 레이어 1번에 있는 피처들이랑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영역 CNN 레이어 5번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어 5번째 레이어에 있는 그 필터들 있잖아요. 컨볼루션 필터들이랑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영역 같은 거를 보면은 뭐 실제로 우리가 뇌를 연구를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뇌를 연구했을 때 뇌를 연구하면은 뭐 비전 1부터 해가지고 비전 5, 뭐 IT 코텍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어 레이어를 지나가면서 좀 상위 레벨로 가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역들이 코릴레이션 그대로 나요. 예를 들면 CNN 레이어에서 로우 레벨에 있는 레이어랑 코릴레이션이 높은 영역은 V1에 가깝고 하이 레이어가 좀 더 깊은 레이어 쪽에 있는 CNN 피처들이랑 콜레이션이 높은 뇌 영역을 보면은 IT 콜텍스나 V4에 해당하는 좀 더 정보가 많이 처리된 이후에 뇌 영역에서 콜레이션이 높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CNN이랑 어떤 유사한 패턴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CNN이 아예 전혀 뇌랑 상관없는 정보를 코딩하고 있으면은 레이어 5번이랑 코릴레이션이 높은 뇌 영역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5번은 이제 V4랑 관련돼 있고 레이어 1번은 V1이랑 관련돼 있다. 이거는 뇌에서 정보 처리하는 거랑 CNN에서 정보 처리하는 게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 이런 연구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고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만 CNN을 만들 때 시각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패턴을 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 톡을 한 게 코사인이라고 하는 학회예요. 컴, 컴퓨테이셔널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학회고, 컨퍼런스 오브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학회고, 우리가 AI 학회라고 거론할 때 탑티어라고 얘기하는 학회가 몇 개 있거든요. 트리플 AI도 있고, ICML도 있고, 그리고 뉴립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뉴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학회인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은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뉴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거 신경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인터미디어트한 그 주제를 다루는 학회였는데 지금은 이게 가장 탑 티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ML은 좀 코어하고 뉴립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트리플 AI 같은 경우는 AI 분야에서 좀 다양하게 다루고 이런 식의 약간 역할이 구분되는 것 같긴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 릴립스인 것 같아요. 지금 봐도 ICML은 약간 수학적인 내용들, 코어한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좀 좁고 트리플 AI는 바운더리가 넓은데 좀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릴립스도 그렇지만 아무튼 이 릴립스가 옛날에는 되게 작은 학교였다고 하는데 점점 커지다가 이 지금은 AI 학교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I 학교로 약간 이제 형태를 바꾸면서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랑 RLDM이라고 하는 게 좀 튀어나왔는데 RLDM은 좀 작은 학교고요. 메인으로는 뉴럴스랑 코사인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신경과학,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은 코사인으로 빼고요. 뉴립스에서는 AI 중심으로 좀 다루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엔리쿤이 요번에 뉴립스 갔을 때 봤어요. 뉴립스에서도 나오고 코사인에서도 나오고 항상 계속 나오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왜 뉴로사이언스 학교 가서 이런 거 얘기하고 이분이 왜 뉴로사이언스 학교 가냐라는 걸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르넷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1998년에 이런 비전 모델을 보면은 사실 2012년까지도 핸드 디자인 피처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히스토그램 베이스로 피처를 만들어가지고 쓴다거나 PCA, ICA 같은 걸 쓴다거나 프리프로세싱을 어떻게 뭐 그레이 스케일로 만든 다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어, 이게 왜 그랬냐면은 MLP를 당시에 갖고 있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CNN이 없었기 때문에 MLP를 썼는데 MLP를 쓰면은 비전 모델을 잘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 있는 피처를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MLP가 알아서 뽑아내야 되는 건데 알아서 뽑아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핸드 디자인 피처를 만들어 준 다음에 MLP에다 넣어주면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엔드 투 엔드로 그냥 이미지를 MLP에다가 던져주고 학습을 하라 그러면은 파라미터 수가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제대로 학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CNN이 맨 처음 개발됐을 때는 이런 뇌 시각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NN 아키텍처랑 조금 형태가 다를 거예요. 르넷 1번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버전 1번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컨볼루션 연산하고 이게 이제 풀링이에요. 서브샘플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풀링 연산을 하고 컨볼루션 연산하고 풀링 연산하고 컨볼루션 연산하고 이 아웃풋이 10개 채널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클래스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CNN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컨브 있고 풀링 있고 컨브 있고 풀링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MLP 레이어가 1번, MLP 레이어 뭐 2번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클래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많이 봤었는데 이때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CNN 플러스 MLP 한 다음에 클래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보통 CNN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때 초기형에서는 뒤에 MLP가 없었어요. 뒤에 MLP 없이 바로 컨볼루션 연산해서 클래스를 맞추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가지고 연산을 줄이는 걸로 충분할 줄 알았고 실제 성능도 어느 정도 나왔었죠. 근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니까 이거저거 해보다가 르넷 버전 5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형태의 CNN이 나옵니다. 컨볼루션 연산하고
풀링하고 컨버전 연산하고 풀링하고 맨 마지막에 MLP 두 개 달아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러니까 르넷 1번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르넷 5번에 갔어야 이제 MLP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형태의 CNN 모델을 맨 처음 정립한 거는 이 르넷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네, 이거 CR 시스템 그 컨버전 연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적어놨던 거고, 뭐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오픈소스 AI 응용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거라서 굳이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컨버전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동영상인데 그냥 별건 아니고요. 별건 아니지만 들어보고 싶었는데 나오진 않네. 아무튼 이게 이제 고양이를 맞추시킨 다음에 머리를 고정시켜 놓고 뒤통수를 따가지고 앞에다가 불을 쏴주면서 특정 뇌 영역에다가 이제 바늘을 찔러 놓고 전기 신호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컨볼루션 필터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111, 000, 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운데 있는 거는 1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0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여기에 완벽하게 맞는 빛, 예를 들면 빛이 여기 이렇게 내려치고 있는 이런 이미지의 이 컨볼루션 필터가 딱 매칭이 됐을 때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신호가 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버전 필터가 대체 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컨버전 필터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빛이 만약에 이런 컨버전 필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컨버전 필터는 000, 111, 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컨버전 연산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빛이랑 겹치는 부분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를 우리가 컨버전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0, 1, 0이 이 빛이랑 곱해져가지고 다음 리스폰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리스폰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 필터 000, 111, 000 된 필터랑 완벽하게 111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는 이런 식으로 컨버전 필터가 다양한 뉴런들의 집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실제로 뉴로사이언스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지만 네, 다양한 뉴런들의 집합으로 이런 필터들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뇌 속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 뇌에 구성되어 있는 뉴런들로 필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터가 적용이 되는지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의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뉴로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비전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르넷 5에서는 이제 MLP를 달아가지고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이 그림을 아직도 많이 쓰죠. 왜냐면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르넷이라고 하면은 보통 르넷 5로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르넷이 에버리지 풀링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맥스 풀링이 있었고 에버리지 풀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맥스플링을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맥스플링을 왜 많이 쓰냐면은 우리가 아까 필터를 써가지고 그 영역에 그 해당하는 패턴이 들어오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필터가 예를 들면은 000, 111, 000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미지가 1111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미지에 이런 식으로 필터가 적용이 되면은 그때 패턴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났을 때 1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가로줄이라고 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1이라는 숫자로 나타내고 뭐 여기는 이제 1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정확히는 3이 되겠지만 그죠? 여기 1 곱하기 1, 1 곱하기 1, 1 곱하기 1 해가지고 더하면 3이 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신호가 있으면 3 아니면 여기에 지금 0으로 가득 차 있는 위치에다가 필터가 이렇게 적용됐으면은 0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결국에는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필터에 해당하는
패턴의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필터에 해당하는 패턴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풀링에서 맥스 풀링을 하냐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은 패턴이 있다 없다를 강하게 딱 하이라이트하는 거는 맥스 풀링인 거고요. 에버리지 풀링은 필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딩을 해버리기 때문에 패턴의 유무를 딱딱 클리어하게 판별짓지 못해요. 그게 이제 에버리지 풀링의 단점이죠. 근데 맨 처음에는 이 에버리지 풀링이 그냥 리즈너블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풀링을 적용시키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연산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필터 개수는 늘리면서 여기 있는 정확히 채널 개수, 필터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채널 개수는 늘리면서 연산량을 확 줄이려고 풀링을 이용해서 서브샘플링 여기 있는 풀링을 이용해서 피처 맵 사이즈를 확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죠? 이 풀링의 목적은 다시 얘기해서 이 풀링의 목적은 피처 맵이 너무 크면은 컨버전 연산할 때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가 어 저기 피처 맵을 그냥 간단한 수학적인 룰에 의해서 줄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24에서 12 바이 12로 24 바이 24에서 12 바이 12로 줄일 때 맥스 풀링을 하는지 에버리지 풀링을 하는지 그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풀링을 하는 목적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피처 이미지를 줄이는 거예요. 피처 이미지를 줄이는데 그때 우리가 안 그래도 사이즈를 줄이는데 그러니까 그 필터가 갖고 있는 패턴을 유무를 확 확인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를 평균을 내서 가져오게 되면은 약간 어 정확하게 어디에 패턴이 있다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무딩 돼가지고 블러 처리된 이미지처럼 제대로 그 패턴의 유무가 판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면에 이제 맥스를 쓰게 되면은 그 패턴이 있으면은 그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날 테니까 그 패턴이 있는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좋은 거죠. 패턴 위치 하이라이트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맥스 풀링을 쓰는 게 좋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을 내는 게 뭐 리즈너블해 보이니까 평균을 내가지고 쓰는 에버리지 풀링 방식을 썼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버전 레이어에 대한 이론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2012년으로 가면서 알렉스 넷이라는 게 처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알렉스 넷이고 베뉴 그러니까 논문 나온 데는 유립스고요. 어드레스 뉴럴 인포메이션 프로세스 유립스라고 하면 되고 옛날에는 립스라고 불렀어요. 이제 립스라고 구글에 치면은 성인이 좀 나온다고 바꿨어요. 립스로. 바꿔 같은 뉴스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면 제프린트이 있고요. 이 저자가 제프린트의 제자인데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알렉스 넷이라고 붙였습니다. 양메콘도 자기 이름 붙여가지고 르넷이라고 붙인 것처럼 이 사람도 알렉스라는 이름 붙여서 알렉스 넷을 붙였고요. 당시에 GPU가 뭐 GTX 580 뭐 이랬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VRAM이 막 4기가 미만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아무리 커져도 커지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네트워크를 더 깊고 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PU 두 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기저에 깔려 있는 방법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GPU 두 대를 쓰더라도 어, 그 CNN 레이어를 그냥 연산을 쭉 진행한 거랑 동일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뭐 좀 계산을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것뿐이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사실 잘 알 필요는 없는데 이 알렉스넷이 중요한 거는 이 알렉스넷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르넷에서 알렉스넷까지 시간 격차가 꽤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인공지능, 뭐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개발이 됐고 어떤 게 왜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쓰면 성능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렐루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좋더라.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알렉스넷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적용이 됐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된 거는 이 알렉스넷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그전에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모델들 중에 성능이 좀 잘 나오고 유명한 모델들 중에는 이게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이때부터 렐로가 좋구나,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죠.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CNN 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컨볼루션 레이어 11 바이 11
필터로 하고 맥스플링하고 컨버전하고 맥스플링하고 컨버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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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플링하고 플리커넥트 두 개 달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하는, 왜냐면 이미지 넷이니까 1000개 클래스에 대해서 하는, 이거 그냥 일반적인 컨버전 레이어 구성이에요. 뭐 중간에 컨브를 세 개를 그냥 연속으로 세 개를 연속으로 단 다음에 맥스플링하는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컨버전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를 게 없는데 뭐가 특이하다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GPU가 터지는 거예요. VRAM이 터지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여기 보면은 48, 4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은 96으로 가거든요. 그죠? 96으로 가는 거를 VRAM 두 개에다가 48, 48로 쪼개가지고 보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보면 48에서 어, 아, 이제 96으로 그대로 백스플링 한 다음에 256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48, 48로 두 개를 쪼개가지고 보낸 다음에 맥스플링하고 그 다음에 128, 128로 두 개를 보내요. 그리고 쪼개가지고 다시 192, 192로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얘네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옆으로 이렇게 박스를 쌓으면은 여기가 256이 되는 거죠. 128 두 개를 쌓으면은 이게 실제로 만들고 싶은 거는 얘네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걸 만들고 싶은데 이걸 넣으면 GPU에 넣으면 터지니까 얘를 반동갈이 돼가지고 얘는 GPU 1번에 보내고 얘는 GPU 2번에 보내서 연산을 하겠다. 얘도 반동갈이 되고 얘도 반동갈이 돼가지고 1번, 2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 놓는 거예요. 여기도 192개는 GPU 1번으로 192개는 GPU 2번으로 맨 마지막에서 합쳐가지고 하나의 GPU에서 연산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쪼개가지고 하는 녀석이 요 앞에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이 녀석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요거랑 완벽하게 동일한데 연산량 때문에 GPU 터지는 것 때문에 두 개로 쪼개서 연산만 수행했을 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서도 두 개가 쪼개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컴팩트해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연산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 알렉스넷에서 쓴 게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조금 특이한 개념이긴 한데 요즘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은 충분해서 잘 안 쓰이긴 합니다. 이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지? 무슨 이거 착시 효과인데 우리가 이거 뭔지 알죠? 이런 데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에 회색깔 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면 안 보이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작아야지 보입니다. 이런 그리드 있는데 무슨 그리드라고 부르는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컨버전 필터가 눈에 있는 컨버전 필터가 이그 포비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망막의 중심, 그 망막의 중심점에서는 이 컨버전 필터가 작아요. 근데 망막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이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컨버전 필터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것 중심 시야는 되게 클리어하게 잘 보이는데 주변 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컨버전 필터가 크기 때문에 정보가 되게 축 뭉뚱그려져서 들어오는 약간 블러 처리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는 해상도 높게 보이고 주변 시야에 있는 거는 해상도가 낮게 보이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까만색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은 컨버전 필터가 충분히 작으니까. 근데 주변 시야 같은 경우는 컨버전 필터가 이 격자랑 겹쳐져 있습니다. 근데 격자랑 겹쳐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컨버전 필터를 쓰면은 그 맥시멈하게 여기 있는 필터들이 1111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하얀색이랑 완벽하게 다 더해져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고 쳤을 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몇 개는 그 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액티베이션 0인 검은 색깔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했을 때 1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7 정도 값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필터에서 특정 영역들이 검은색이랑 겹치니까 이 컨버루션 같은 컨버루션 연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10이 나오는데 여기서 연산을 하면은 10보다 작은 수 예를 들면 7, 뭐 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이 주변 시에서는 이 하얀색이 아니라 이 검은색에 의해서 컨버전 필터가 침식이 되기 때문에 회색 같은 약간 더 인텐시티가 매gnitude가 낮은 색깔로 인식하기 때문에 회색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뉴로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어, 저 뭐죠? 착시 효과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레터럴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컨버전 필터에서 요 겹치는 부분에 의해 가지고 이니비션 되는 그러니까 10에서부터 6으로 7로 떨어지는 이니비션 되는 과정을 우리가 레터럴 이니비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건 자세한 거 굳이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재밌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했고요. 아무튼 그거를 이 레이어에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우리가 컨버전 연산했을 때 나오는 소스 아웃풋 컨버전 연산했을 때 나오는 녀석을 J가 보면은 이 커널 I 되어 있고 여기에 AI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AI가 있고 XY가 있어요. XY는 좌표고요. I는 몇 번째 커널, 즉 몇 번째 채널인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커널이나 채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몇 번째 채널인지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영역에 있는 J 주변에 있는 모든 채널들에 대해서 제곱해서 알파를 곱한 다음에 더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J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J에 대해서 제곱해가지고 더해요. 그다음에 알파를 곱하고 베타 승 해가지고 노멀라이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왜 이런 식으로 식이 구성됐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버전 연산했을 때 나오는 이런 그 채널 개수가 있고 위스랑 하이트가 있죠. 반대로 썼네. 하이트가 있고 여기 위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 y 코오디네이트는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요 i번째 이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컨버전 연산한 다음에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죠? ai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렇게 i번째 녀석이 있는데 이 i번째 녀석이 주변에 있는 채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주변에 있는 거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레귤러라이즈 하겠다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채널 I-1랑 I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노란 색깔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I-1랑 I 플러스 1 있죠. 이런 식으로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레귤라이즈를 해요. 특정 값으로 나눠줘 가지고 너무 값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주변에 의해서 영향받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요 필터에서 이 겹쳐지는 영역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영향받도록 만들어주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영향받는 범위를 i번째에 앞뒤로 얼마나 사이즈 오브 더 노멀라이제이션 네이버후드 요 n을 이용해 가지고 앞뒤로 몇 개까지 여긴 지금 한 개 해가지고 총 두 개로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n을 더 키우면은 앞뒤로 뭐 세 개, 네 개까지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튀는 값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스무딩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 방식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거는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는 꽤 재밌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했고요. 생각보다 성능 향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알렉스넷 이후로는 쓰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진행해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는 VGG라고 하는 좀 유명한 모델이 나옵니다. 알렉스 넷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들어본 적도 있고 들어볼 필요도 있을 텐데 사실은 역사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VGG부터는 조금 씁니다. VGG는 이 VGG라고 하는 이름은
연구실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헤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쓰고 있잖아요. 헤일이라고 이름 붙여 쓰는 것처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제오메트릭 그룹이라고 해서 자기 연구실 이름이 VGG예요. VGG에서 만든 네트워크라서 VGG 넷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는데 그냥 VGG가 유명해져가지고 VGG로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CNN을 가장 깊게 쌓으려고 했던 첫 시도예요. 16개 레이어 쌓고 19개 쌓고 막 이런 식으로 쌓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성능을 비교한 거죠.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커널 개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깊게 쌓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커널 개수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48 더하기 48 해가지고 96이 나오고 128 더하기 128에서 256이 나오고 채널 개수가 왕창 늘어났죠. 그죠? 채널 개수가 왕창 늘어났다는 거는 CNN에서는 뭐예요? 채널이 결국에는 그 유용한 그 패턴을 찾는 패턴 매칭 방식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CNN이 얼마나 다양한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에 대응되는 거거든요. 이 채널 개수가 결국에는 채널 개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다양한 비주얼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채널을 깊게 채널을 다양하게 쌓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 256 채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쌓았을 뿐이지 네트워크 자체가 깊진 않았어요. 아까도 보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는 이제 실제로 GPU에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다는 거고 실제로 GPU에 그렇게 나눠가지고 구성하고 싶은 네트워크는 이런 식인 거죠. 보면은 컨버전 레이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컨버전 연산하는 게 다섯 개에다가 플립커넥트가 두 개거든요. 자, 르넷으로 가볼까요? 르넷으로 가보면은 르넷으로 가보면은 컨버전 연산 한 번, 두 번 하고 이제 플리 커넥트드가 바로 들어가네요. 그죠? 플리 커넥트가 들어가는 방식. 여기는 컨버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그 전까지는 세 번, 다섯 번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 VGG 와서는 컨버전 연산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세 개 들어가고 플리 커넥티드 컨볼루션 13개랑 플립 커넥티드 혹은 MLP 연산 3개가 해가지고 총 16개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연산량이 확 늘어나게 되죠. 여기도 물론 그냥 무진장 막 쌓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하긴 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몇 번 했겠지만 그레디언트 베니싱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를 무작정 깊게 쌓으면 안 돼요. 깊게 쌓으면 안 되는데 그 레스넷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이런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컨벤셔널한 컨볼루션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했죠. 뭐 LRN이라고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도 있었고 아까 주변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니비션 하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방법도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긴 했지만 뭐 멜로도 쓰이고 뭐 그런 식으로 좀 그레디언트 베니싱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한 건 레스넷이고요. 어, 그 전까지 컨벤셔널한 모델 아키텍처,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그냥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차곡차곡 쌓이는 레이어 형태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컨벤셔널한 모델이라고 하는 게 모델 아키텍처가 막 이상하게 꼬여 있지 않고 그냥 CN은 쌓으라는 대로 차곡차곡 쌓고 그다음 플리 커넥트 레이어 쌓으라는 대로 차곡차곡 쌓는 이런 모델 안쪽에서 이상한 형태로 막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쌓아놓은 형태에서는 최고라는 얘기예요. 뒤쪽을 보면은 이 컨벤셔널하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보게 될 겁니다. 이 이후부터는 모델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VGG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보면은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쯤부터 시작해가지고 3바이 3 컨버전이 좀 그 딱 정착이 돼요. 3바이 3 컨버전 쓰는 게 좋다라는 게 정착이 되는데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3바이 3 컨버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3바이 3 쓰는 게 좋더라 해서 이때는 이제 3바이 3을 그냥 경험적으로 좋아서 썼던 거고요. 경험적으로 좋다는 거는 3바이 3도 해보고 5바이 5도 해보고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냥 3바이 3 여러 개 쌓는 게 좋더라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체득을 해서 그냥 썼던 거고요. 뒤쪽에 나오면은 왜 3바이 3을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렇고요.
이 3 x 3을 얘네들이 설명할 때는 저걸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1 by 11 쓰고 5 by 5 쓰고 7 by 7 쓰고 여러 가지 썼거든요. 근데 3 by 3을 쓰면은 얘네들이 설명할 때는 로컬 피처는 물론 글로벌 피처까지 학습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하긴 했는데 어떤 증거를 대서 설명한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3 by 3, 그러니까 얘네들이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5 by 5 피처 한 번 쓰는 거랑 3 by 3 레이어 두 번 지나는 거랑 이렇게 두 번 지나는 거랑 한 번 지나는 거랑 봤을 때 얘가 두 번 지나면은 5 by 5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수학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은 3 by 3을 쓰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7 by 7, 5 by 5 이렇게 하면 이런 넓은 영역이 하나의 픽셀로 가는 거잖아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가는데 3 by 3 연산을 두 번 하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픽셀로 가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이런 픽셀이 뭉쳐지고 그게 다시 3 by 3으로 하나의 픽셀로 가는 거잖아요. 요 그림 뭔지 이해 가죠? 레이어 두 개 지나가는 거예요. 레이어 하나 가는 거고 레이어 두 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이 밑에 있는 영역이 이렇게 크잖아요. 여기 있는 게 얘로 가고 여기 있는 게 얘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영역이 크니까 요 큰 영역을 한 번 하는 거랑 3 by 3으로 두 번 하는 거랑 결국에는 정보가 추출되는 영역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3 by 3 두 번 해도 정보를 추출하는 건 동일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제대로 피처가 뽑힐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VGG에서 설명하는 3 by 3을 쓴 이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왜 좋냐? 7x7 필터면은 49개의 매개변 수가 있죠. 7 곱하기 7이니까 그죠? 49개의 웨이트가 들어가요. 근데 3x3은 한 층에 9개씩 3층을 쌓아도 27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매개변 수를 줄이면서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쌓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뭐예요? 같은 파라미터 개수라면은 채널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 수가 줄면. 파라미터가 매개변수죠. 파라미터 수가 줄면은 채널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고 CNN에서는 채널 개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다양한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주얼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7 x 7 필터 하나 쓰는 것보다 3 x 3을 여러 개를 쌓는 게 좋더라 라는 거를 처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요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는 건지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이해가면 돼요. 얘네들도 수학적으로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이해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 3 by 3을 쓴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었고 합리화였고 그다음에 이 3 by 3 피처를 여러 개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넌 리니어리티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층수를 여러 개를 지내면서 넌 리니어리티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 넌 리니어리티라는 게 뭐냐면은 뭐 나머지도 있는데 그 일단은 넌 리니어리티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딥러닝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 리니어리티, 넌 리니어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을 때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거를 리니어리 세퍼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 MLP 레이어 하나는 선형 분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류만 할 수 있어요. 레이어 한 개만 있을 때는 요 선형 분류만 할 수 있고 레이어가 여러 개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런 식의 비선형 분류도 할 수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는 선 하나 딱 그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도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도 분류가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피처 스페이스를 확장시키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래 네 개의 인풋이 들어오는데 네 개라고 하지 말고 실제 사례를 봅시다.
이런 식의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플래튼 하죠. 플래튼 하면은 28 28이 784니까 784차원의 어떤 벡터 하나가 딱 생기고요. 이거를 MLP에다가 집어넣어요. 그죠? MLP에다가 집어넣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작아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이어를 오히려 키웠어요. 예를 들면 1024까지 막 키웠어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차원에서 큰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예를 들면 여기 2차원에서 3차원을 확장하면서 리니어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초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키웠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어, 수학적으로 발전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작게 만들어도 의미 없는 것들을 날려버리고 의미 있는 거에서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플레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성립하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넌 리니어리티를 해결한다는 거는 뭐냐면 NLP에서 넌 리니어리티를 해결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을 때 MLP를 여러 번 지나면서 MLP를 여러 번 지나면서 차원이 확장이 돼요. 얘네들을 쪼갤 수 있도록 데이터 분포가 여기저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데이터 분포가 움직이면은 그렇게 움직인 다음에 리니어하게 분류할 수 있는 평면 하나 딱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넌 리니어하게 데이터들을 막 이동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선형 분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퍼셉트론이나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서 얘기하는 이 넌 리니어리티가 딥러닝에서 흔히 얘기하는 넌 리니어리티를 왜 넣어줘야 되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결국에는 퍼셉트론 한 층이 하는 거는 결국에 선형 분류거든요. 그러면은 MLP가 이렇게 여러 층이 MLP가 여러 층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이 전까지 맨 마지막 레이어 전까지는 이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넌 리니어티를 넣어줘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 자체가 넌 리니어 하면은 리니어리 세퍼러블하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디스엔탱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과정이 예를 들면 여기서 차원 하나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 데이터 분포 자체를 약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다른 분포에서는 얘네들을 비선형 분류, 그냥 비선형 변환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킨 다음에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 선형 분류를 한 번에 딱 해버리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비선형 분류예요.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분류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 퍼셉트론이 의미하는 건 결국에 선형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그러니까 한 레이어만 보면은 MLP 한 레이어만 보면은 결국에는 선형 분류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선형 분류를 하는 건데 그 선형 분류 하기 전에 그럼 데이터가 MLP를 쭉 지나가지고 맨 마지막 레이어에 하나 전 레이어가 딱 있을 때 그때 데이터는 선형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로 변형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레이어 하나에서 선형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MLP로부터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는 MLP가 하는 게 결국에 선형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쭉 지나면서 딥러닝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 레이어 하나 전 레이어에서는 선형으로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 분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비선형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이런 선형 분류가 불가능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 비선형성을 계속 넣어주면서 이 데이터를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포가 이거를 설명을 좀 복잡한데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데이터 분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X라고 하는 데이터 분포가 이런 식으로 비선형 분류예요. 근데 우리가 X에서 H1으로 가고 H2로 가고 해서 HN으로 갔을 때 N으로 딱 갔을 때 쭉쭉쭉 해서 HN으로 갔을 때 이 HN이 이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변형 자체는 이 과정에서 변형 자체는 비선형성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비선형성을 해결해야지 이 HN이 이런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HN에서 맨 마지막 Y로 가는 마지막 레이어에서 퍼셉트론 한 층이 의미하는 건 결국 선형 분류, 퍼셉트론 한 층이 할 수 있는 건 선형 분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형 분류가 가능한 비선형성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 레이어를 지나가면은 그때 Y라고 하는 아웃풋을 선형 분류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MLP에서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이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주는 과정은 활성화 함수예요. 활성화 함수를 보면은 선형 변환과 비선형 변환이 있거든요.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따가도 배울 건데 이 우리가 MLP 연산을 해가지고 중요한 피처들을 찾아낸 다음에 MLP든 뭐 컨볼루션이든 연산 이후에 중요한 피처들을 찾고요. 이선형, 이선형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화 함수가 우리가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주는 방법인데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 우리가 이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주는 건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넌 리니어리티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선형 분류가 안 되도록 분포가 되어 있고 그거를 MLP나 컨볼루션 연산이 하는 거는 중요한 피처를 찾는 거예요. 중요한 피처를 찾는 거고 거기에다가 비선형성을 넣어줘서 비선형으로 되어 있는 걸 다시 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비선형성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역방향으로 진행시키는 게 활성화 함수의 역할이에요. 경우에는 활성화 함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피처를 뽑고 활성화 함수로 이 넌리니어리티를 해결하고 피처를 MLP든 컨버전을 이용해가지고 피처를 뽑고 다시 넌리니어리티를 해결하는 넌리니어 펑션인 활성화 함수가 들어가고 이걸 반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데이터에서 유용한 피처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비선형성을 해결하고 비선형성을 해결하고 비선형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맨 마지막 레이어 갔을 때는 선형 분류가 가능한 데이터 분포로 피처 분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게 MLP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비선형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에 비선형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활성화 함수밖에 없어요. MLP 연산도 선형과 이거 한번 고민해봐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연산도 선형이고요. MLP 연산도 레이어 하나짜리 컨볼루션 연산 둘 다 선형 변환이에요. 여러분들이 비선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활성화 함수밖에 없어요. 활성화 함수밖에 없고 이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서도 한번 나올 거예요. 컨버전 연산이 왜 선형 변환인지 설명을 하거든요. 이 선형 변환으로는 비선형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선형 변환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피처들을 뽑아내고 거기에서 활성함수를 이용해서 비선형성을 해결하는 방식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게 우리가 딥러닝의 일반적인 적용 방식이고요. 어쨌든 요거는 머릿속에 한번 집어 넣어놓고 있다가 선형 변환할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어쨌든 그랬을 때 우리가 3 x 3을 여러 층을 쌓는다는 거의 의미는 이 넌리니어티를 여러 번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x 3층이 한 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7 x 7 하고 한 층 하면은 활성화 함수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3 x 3을 3층을 쌓으면 활성화 함수가 세 번 들어가기 때문에 넌리니어티를 많이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걸 VGG의 장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선형이랑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읽어볼 만한 머티리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편한데 그거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그다음 스케일 지터링이나 프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썼는데 스케일 지터링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익숙한 개념인데 이때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걸 싱글 스케일, 멀티 스케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싱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지 스케일이 항상 동일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28 by 28, 224 by 224.
이런 식으로 항상 동일한 걸 얘기하고요. 멀티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 스케일 자체가 변화하는 거. 예를 들면은 512부터 256까지 중간에 샘플링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줌을 해서 256 by 256 사이즈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512 by 512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필터, 저기 컨버전 연산은 어떻게 돼요? 컨버전 연산은 결국엔 3 by 3 필터 하나가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MLP에서는 256이랑 256, 512, 512 이게 네트워크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지지만 컨버전 연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컨버전 연산에서는 3x3 필터가 256, 256에 적용되든 512, 512에 적용되든 3x3 필터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필터는 컨볼루션 필터는 이미지 사이즈랑 상관없어요. 이미지 사이즈랑 상관없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이미지 사이즈가 달라지더라도 컨볼루션 연산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 이미지가 다양한 스케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고양이가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진을 가까이서 찍냐 멀리서 찍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피처를 다 배우려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스케일 지터링을 해가지고 작은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 큰 이미지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되냐를 다 학습할 수 있으면은 좋죠. 그래서 이런 식의 스케일 지터링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224 by 224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크롭을 했을 때 쓰는 이미지 사이즈고요. 원래는 막 사이즈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크롭하기 전에 스케일 지터링을 통해 가지고 컨버전 연산할 때 컨버전 레이어를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넣어줘서 작은 이미지도 잘 학습하는 피처 맵, 그러니까 필터, 컨버전 필터를 학습시키고 큰 이미지에서도 잘 학습되는 컨버전 필터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스케일 지터링, 멀티 스케일 학습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프리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네트워크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는데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도 요즘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나온 다음에는 더 안 씁니다.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초기화에 따라 가지고 성능이 막 중구난방이 되니까 VGG 네트워크를 한번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VGG 네트워크 학습시킨 거에서 레이어 몇 개 가져온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학습시키고 같은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레이어가 그냥 아예 0으로 가득 차 있는 웨이트에서 시작하면 학습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까를 한 번 학습시킨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학습시키고 이런 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사실은 저거예요. 약간 트릭이죠. 근데 이 분야는 아예 따로 있어요. 초기화 방법이 어떤 게 좋은지를 연구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좀 최근에 많이 나왔다가 요즘에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게 다시 더 좋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와서 이 초기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트워크 초기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분야는 아예 나눠져 있는 토픽으로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굳이 관심이 없는 이상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구글넷이 있는데 아, 오늘은 못하겠지? 구글넷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이 구글넷부터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셉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인셉션 따뜻한 것 같은데 왜 인셉션이라고 했는지 모르겠고요. 이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게 그 기존에 2014년에 나왔던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NIN이라고 하는 NIN이라고 하는 논문에 썼던 모델을 발전시키고 지네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구글이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좀 무시하는데 사실은 네트워크인 네트워크에서 썼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인셉션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원 바이 원 컨버전을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인셉션 V3, 엑셉션 뭐 다른 모델들에 대해서 잘 자주 쓰이기 때문에 좀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리체인드 모델 같은 거 가져올 때 보면은 레스넷 같은 경우를 가장 대표적으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VGG를 가지고 오는 논문들도 있지만 VGG는 진짜 오래된 것 중에 그나마 쓸만한 거, 그러니까 그 네, 오래된 것 중에 그나마 쓸만한 거, 중고차 중에 여러분들의 그 중고차를 산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차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이하는 뭐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차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마진이 이제 VGG예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마진이 VGG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반떼에 해당하는 게 레스넷 정도 이제 그냥 아무나 그냥 다 쓸만한 게 레스넷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모델 쓰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셉션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가요. 그건 이제 르노 삼성 이런 약간 힙스터 같은 감성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레스넷 같은 경우를 이제 백본 모델로 많이 쓰죠. 어쨌든 근데 이 인셉션 모델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모델에서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개발했어요. 인셉션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제한되어 있는 환경이 뭐예요? 베니싱 그레디언트 레이어를 너무 깊게 쌓으면은 그레디언트가 0으로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셉션 모듈 같은 거를 이제 막 제안하고 인셉션 모듈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런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결국엔 뭐다?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하는 레스넷이 맨 처음 나오고 나서 레스넷을 쓰면은 결국에는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없어지는구나를 딱 사람들이 이해하고 나서는 이 인셉션 모듈을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 인셉션 모듈의 아이디어가 쓰여요.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2019년, 20년에 나온 논문에도 쓰이고 있고 저희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 하고 있는 연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이 인셉션 모듈만 설명할 건데 구글넷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구글넷에서 보면은 르넷인데요. 르넷을 지네들이 구글이 만들면서 좀 변경했다 해서 구글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보면은 두 가지 아이디어를 써요. 인셉션 모듈이나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쓰는데 보면은 컨버전 연산이 그냥 일렬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VG처럼 일렬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나눠지고 컨버전 파란 색깔에 나는 게 막 여러 개가 병렬적으로 난립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벤셔널한 쉐입에서 VGG가 맨 마지막이라고 했던 게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안 하는 그냥 레이어를 일렬로 쭉 쌓아놓은 네트워크 중에는 VGG가 가장 대표적인 모듈이기 때문에 우리가 VGG를 컨벤셔널한 모델 중에는 어, 가장 어드밴스 되어 있는 가장 발전되어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 하는 게 뭐고 인셉션 모듈이 왜 나왔냐,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는 뭐냐를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인셉션 모듈에서 썼던 아이디어는 네트워크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원래는 이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네트워크인 네트워크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랑 인셉션 모듈에서 해결하는 게 약간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인 네트워크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CN에다가 MLP를 달아주는 게 뭐냐면은 넌 리니어리티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MLP를 달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컨버전 연산은 리니어 연산이거든요. 컨버전 연산만 하면 리니어 연산이고 컨버전 연산에다가 넌 리니어리티를 넣어준다 그래도 MLP에서 넌 리니어 펑션인 그러니까 MLP에서 활성화 함수를 달아준 거랑 컨버전 연산에다 활성화 함수를 달아준 거랑 넌 리니어리티 해결의 정도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MLP에다가 MLP에다가 활성화 함수를 달아주면은 이 넌 리니어리티 해결하는 게 확 증가되는데 성능이 확 증가하는데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컨버전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MLP는 연산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를 플래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MLP 연산하게 되면은 그때 파라미터 개수가 확 늘어요. 그러니까 컨버전은 필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필터 하나, 예를 들면 3 x 3이면은 거기에 있는 매개 개수가 9개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플래튼 하는 순간, 일렬로 만드는 순간 여기 있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개수가 확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개수가 확 증가하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MLP를 달아주면 넌리니어티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컨버전 연산을 써가지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컨버전 연산은 효율적이니까. 가 이 네트워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컨버전 연산이 왜 선형 변환이냐? 선형 변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함수 안에 v 플러스 w가 있을 때 그거를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함수 안에 알파가 있을 때 알파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형태면은 우리가 선형 변환인 함수 f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뭐 가산성, 동질성 얘기하는데 그건 필요 없고요. 이거 사실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심화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볼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뭐 아무튼 수학의 정석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선형 변환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컨볼루션 연산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컨버전 수식이 이렇거든요. 컨버전 수식이 이런데 컨버전 수식에다가 애디티비티 그냥 요거 컨볼루션 연산의 앞에 있는 거에다가 F를 F1 플러스 F2로 바꿔주는 그 덧셈을 했을 때 두 개가 쪼개지는지를 보면은 아이고 두 개가 쪼개지는지를 보면은 두 개가 쪼개지는지 보면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이거는 수학적으로 수식 전개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호모제니티 요거 보면은 이게 알파가 앞에 곱해졌을 때 알파가 앞으로 나오는지 보는 건데 나옵니다. 수식적으로 전개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컨버루션 연산 자체가 선형 변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선형 변환이라는 건 결국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데이터에 있는 비선형성을 풀어줄 수 없다는 얘기랑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 연산하고 넌리니어리티 함수를 넣어주는 건데 그게 이제 MLP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적어주면 좋은데 컨브는 선형 변환에 이런 과정이에요. 컨브는 선형 변환이고 MLP를 쓰면은 비선형 변환, 그러니까 비선형성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데 MLP를 쓰면은 연산이 폭발하니까 폭발하니까 컨버전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가 이 네트워크에서의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다는 것보다 비선형 변환으로 좀 크게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랑 CCCP라고 하는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두 아이디어 지금도 많이 쓰여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다른 네트워크에서 쓰이고요. CCCP도 다른 이름으로 쓰여요. 이제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피처맵에서 그냥 풀링하면은 우리가 피처맵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값 하나만 맥스 풀링으로 여기 중에 최대값 하나 뽑아오고 이런 식의 풀링이었잖아요. 근데 G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네트워크가 하나씩 있으면은 그 하나를 그냥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플래튼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MLP에서 플래튼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를 점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개수를 다 채웠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6 곱하기 6이니까 36개가 있고 36개가 있고 36개가 있잖아요. 원래는 MLP로 플래튼한다 그러면은 36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108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그 벡터로 만들고 거기서 MLP를 했잖아요. 원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량이 폭발하는 거예요. 비전형성 넣어주는 건 좋다 이건데 연산량이 폭발하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GAP를 쓰면 좋겠다. GAP는 각각의 필터로부터 하나하나씩 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맥스 값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부터 맥스 값 하나 뽑아내고 여기서 맥스 값 하나 뽑아내면 GMP가 되고요. 에버리지 값을 뽑아내면 GAP가 됩니다. 이게 왜 쓸 수 있냐? 우리 앞에서 저기 3 by 3 쓰면서 그러니까 3 by 3 컨버전 연산을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필터를 잔뜩 늘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채널 개수를 잔뜩 늘릴 수 있었어요. 이 채널 개수를 잔뜩 늘리면은 GEP를 써가지고 이렇게 줄여도 충분하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GEP를 썼을 때 MLP에 필적하는 비선형성을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걸 밝힌 게 NIN이에요. 이게 이제 NIN 논문이고 NIN에서 다른 테스트 해본 것 중에 하나가 GEP 말고 CCC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CCCP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width, height 있고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채널에서 이렇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빨간 색깔 4개를 하나의 점으로 갔죠. 여기 초록 색깔 4개를 하나의 점으로 갔고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7, 5 이런 여기 있는 캐스케이드, 여기 있는 칼럼 하나에서 7, 맥스 값 하나만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풀링을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했잖아요. 여기에서 한 점으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여기 있는 그 채널들에서 한 개에 대해서만 쭉 진행해가지고 컨버전을 하는 방식으로 채널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플래튼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을 각각 하나의 에버리지 풀링을 통해 가지고 이
연산량 자체를 줄이는 거죠. GAP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MLP로 갈 때 플래튼 해가지고 MLP로 갈 때 컨버전 한 다음에 MLP로 가잖아요. 컨버전 한 다음에 MLP로 갈 때 GAP를 사용하면은 각각의 필터에서 평균 값으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필터 값을 그러니까 채널들을 잔뜩 만들면은 이 GAP를 썼을 때 성능이 유지가 되더라. 비상성을 잘 해결할 수 있더라라는 걸 보여줬던 게 GAP고요. CCCP도 비슷해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MLP로 갈 때 개수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채널 개수를 많게 하고 GAP 같은 경우는 채널 개수를 많게 하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필터로부터 피처 맵으로부터 하나의 점을 뽑아내는 거였다면은 CC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는 마지막 피처 맵에서 이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해서 이 각각의 점에 대해서 피처들 중에 어떤 거를 뽑아낼지를 고르는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확 줄여요. 그러니까 얘가 C1이면 얘가 C2라고 했을 때 C2가 C1에 비해서 훨씬 작게 만든 다음에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해서 이 채널 개수를 확 줄여요. 하이트랑 위트는 그대로죠. 원 바이 원 컨버전이기 때문에 하이트랑 위드는 그대로죠. 하이트랑 위드는 그대로인데 확 줄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 채널 개수를 확 줄이는 방식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플래튼하면은 개수가 훨씬 줄어들겠죠. 원래 여기서부터 그냥 플래트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MLP에서 생기는 연산량의 폭발을 막을 수 있다. 요거는 원 바이 원 컨버를 쓰는 거고 요거는 GAP를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목적은 동일해요. 보다 MLP에 들어가는 연산 폭발을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MLP를 달아주면서 넌리니어리티 해결하는 거 도움이 되는데 컴보만 써가지고 좀 넌리니어리티 해결하고 싶다. 즉 MLP 들어가기 전에 연산량을 최대한 좀 줄이고 싶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CCP나 GAP를 이용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고 이 인셉션 모듈에서는 그러니까 NIN 논문에서는 이 GAP가 이긴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 인셉션 모델에서는 CCCP를 계승해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렇게 6바이 6에서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하면은 원래 이제 채널 32개에서 우리가 요 초록 색깔 개수를 예를 들어 16으로 한다. 그럼 여기에 16으로 이제 같은 6바이 6바이 32에서 6바이 6바이 16으로 채널 개수를 줄이는 형태의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채널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바이 원 컨버전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인셉션 모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원바이 원 컨버전, 3바이 3 컨버전, 5바이 5 컨버전 요거 세 개를 병렬적으로 합니다. 원래 이미지에서 원바이 원 컨버전 해가지고 이미지 줄인 거, 3바이 3 컨버전 한 거, 5바이 5 컨버전 한 거를 컨카테네이션에서 합쳐요. 병렬적으로 뽑아서 넌 리니어리티를 추가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NIN에서는 뭐였어요? MLP에 들어가는 연산 줄이고 넌 리니어 해결은 MLP에다가 맡긴 거거든요. MLP에 들어간 연산을 줄이고 MLP에다 맡긴 거예요. MLP에 맡기는 건 동일한데 MLP에 들어간 연산량 자체를 줄여서 연산이 폭발하지 않게 만들었던 게 NIN 논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인셉션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채널 개수를 줄이는 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병렬적으로 뽑으면은 넌 리니어리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바이 원 컨버전을 이용해서 연산량 줄이고 3바이 3 컨버전을 이용해서 원래 뽑아야 되는 피처 뽑고 5바이 5 컨버전을 이용해서 좀 더 글로벌한 피처 뽑고 이런 식의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요렇게 컨버전을 적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컨버전은 서형 변환이거든요. 근데 이 서형 변환된 거를 병렬적으로 해가지고 합치게 되면은 콘카테네이션 하게 되면은 이거는 비서형 변환. 그래가지고 MLP에서 비즈니스 방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인셉션 모듈에서는 병렬적인 컨버전 연산을 통해서 어 저거 해결하겠다. 비선성을 해결하겠다. 이게 인셉션 모듈이 NIN이랑 다르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 뭐다? 연산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씁니다. 그게 요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3바이 3 컨버전을 두 개 쓰면은 저기
5x5 컨버전에 갔다고 했고 원바이원 컨버전 쓰면 채널 개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바이원 컨버전 한 다음에 3x3 컨버전을 쓰고요. 여기는 지금 원바이원 한 다음에 바로 5x5로 가는데 뒤쪽 보면은 네, 인셉션 V3로 가면서 그러니까 아까는 구글 넷은 인셉션 V1이거든요. V3, V2, V3로 가면서 이 레이어가 저기 원래는 원바이원하고 오바이원으로 바로 갔는데 그게 아니라 원바이원 한 다음에 3x3, 3x3으로 연산량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25죠. 5 곱하기 5니까 25인데 이거는 3 곱하기 3, 9, 3 곱하기 9 해서 더해서 18이니까 훨씬 더 연산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근데 사이즈는 동일하니까 이런 식으로 인셉션 모듈의 연산량을 또 줄이는 방식으로 옵티마이즈한 게 인셉션 V3가 됩니다. 네. 뭐 아무튼 그런데 인셉션 모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언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답장을 드릴 거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